나진인에게 혼쭐 나는 이규. 시간이 얼마쯤 흘렀을까? 이규는 슬며시 일어나 앉았다. 가만히 누워 생각해보니 뭔가 일이 꼬이는 것만 같아 불안했다. 사방은 고요한데 대종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젠장 이게 뭐야? 가면 가는 게지. 무엇 때문에 그 나진인인가 뭔가 하는 늙은이의 허락을 받아야 한단 말인가? 만일 내일 또 늙은이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큰일 아닌가? 그렇지.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산 위로 올라가서 그 늙은이를 죽여버려야겠다. 그 늙은이를 죽여버리고 나면 공손승 형님이 허락을 받고 자시고 할 것도 없겠지. 그렇게 생각한 이규는 쌍도끼를 양손에 움켜쥔 채 슬그머니 공손승의 집을 빠져나왔다. 달은 휘영청 밝고 별들은 온통 은구수를 뿌려놓은 듯 밤 하늘에 빛나고 있었다. 이규는 성큼성큼 산 위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이윽고 자허관에 이르른 그는 두 쪽 대문이 잠겨있자 옆에 담장을 뛰어넘었다. 살금살금 송악헌 쪽으로 다가가니 문득 책을 읽는 소리가 들렸다. 이규는 손가락에 침을 발라 창호지를 찍고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나진인이 앉아 낭랑한 목소리로 옥추경을 읽고 있었다. 옳지 됐다. 이 쌍도끼를 맞고도 죽지 않은 놈이 있을까? 문을 밀자 장지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그는 훌쩍 안으로 뛰어들어가 단번에 도끼로 나진인의 머리를 내리찍었다. 그러자 퍽 소리와 함께 나진인의 머리가 두 쪽으로 갈라지면서 허연 골수가 쏟아졌다. 이제 공순승 형님은 누구에게도 물어볼 것 없이 우리와 함께 나설 수 있게 되었군. 이규가 그렇게 중얼거리며 막 송악헌에서 나와 마당에 내려섰을 때였다. 문득 앞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었다. 네 이놈, 감히 우리 스승님을 해치고 어딜 달아나려 하는 게냐. 이규가 바라보니 푸른 옷을 입은 동자 하나가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 꾸짖고 있었다. 이규는 버럭 화를 내면서 소리쳤다. 요 녀석, 아직 대가리에 피도 마르지 않은 놈이 말본새 한번 고약하구나. 불쌍하지만 어쩔 수 없느니라. 이놈에게도 이 도끼 맛을 보여줘야겠구나. 그 말과 함께 도끼로 내리치니 동자의 머리가 떨어져 바닥에 굴렀다. 두 사람을 죽인 이규는 통쾌한 듯 껄껄 웃더니 중얼거렸다. 자, 이젠 달아나야지. 마치 허공을 날듯 가벼이 산을 내려온 이규는 슬며시 공손승의 집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 들어서니 대종은 그때껏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그는 짐짓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히 그 옆에서 잠을 잤다. 다음 날 아침, 공손승은 정성껏 아침상을 차려서 두 사람을 대접했다. 식사가 끝나자 대종이 공손승을 재촉했다. 형님, 어서 산으로 올라가 스승님께 청합시다. 알겠소. 어서 올라가 봅시다. 이규는 그들이 주고받는 말을 들으며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세 사람이 다시 산을 올라가 송악헌 앞에 이르니 두 명의 청이 동자가 공손히 허리 굽혀 인사했다. 어서 오십시오. 공손승이 합장을 하고 나서 물었다. 진인께서는 지금 어디 계시냐? 두 명의 청이 동자가 입을 모아 대답했다. 네, 스승님께서는 지금 안에서 양성하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들은 이규는 놀랍고도 어처구니가 없었다. 세 사람은 발을 걷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안으로 들어가 보니 나진이는 운상 위에 꼿꼿한 자세로 앉아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 저 늙은이는 어젯밤 분명히 내 도끼에 맞아 죽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죽였나? 이규가 놀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데 조용히 두 눈을 감고 있던 나진이 문득 눈을 뜨더니 그들을 향해 물었다. 그대들 세 사람은 왜 또 나를 찾아왔는가? 아무것도 모르는 대종이 절하면서 아뢰었다. 진인께서는 부디 공손승 형님이 저희와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해 주옵소서. 자비를 베푸시어 부디 송강 형님을 비롯한 저희 양산박 형제들을 어려움에서 구해 주옵소서. 그러자 나진인이 이규를 가리키면서 물었다. 저 시커먼 장사는 누구인가? 저와 의형제를 맺은 이규입니다. 나진이는 껄껄 웃더니 말했다. 네, 본래 공손승을 그대들과 함께 보내지 않으려고 했었소. 하지만 저 시커먼 장사의 낯을 보아 보내주겠소. 대종이 두 번 절을 올려 감사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저 늙은이가 내가 자기를 죽이려 한 걸 알았다면 저런 소리는 하지 않았을 텐데. 이규가 속으로 뜨끔해하고 있는데 나진이 물었다. 특별히 그대들 세 사람을 당장 고당주에 이르도록 해주고 싶은데 그대들 생각은 어떠한가? 그 말에 신행법을 쓰는 대종이 귀가 번쩍 뛰어 물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천만다행으로 알겠습니다. 감히 여쭙겠습니다만 어떻게 하여 저희들을 고당주로 보내시려 하십니까? 그러자 나진이는 동자에 일러 보자기 3개를 가져오도록 했다. 동자가 가지고 나온 것을 보니 그것은 각기 붉고 푸르고 흰 보자기였다. 나를 따라오라. 나진이니 자리에 일어나며 말하자 셋은 그 뒤를 따랐다. 나진이는 붉은 보자기를 땅바닥에 펴더니 공손승을 그 위에 앉도록 한 후 떠라 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그 붉은 보자기는 순식간에 공손승과 함께 하늘로 치솟아 한 점 붉은 구름으로 변했다. 나진이는 다시 푸른 보자기를 땅바닥에 펴더니 대종을 그 위에 앉도록 했다. 그가 역시 떠라 하고 소리치자 푸른 보자기는 대종과 함께 하늘 높이 치솟아 한 점 푸른 구름으로 변했다. 이규는 그 광경을 그만 어리 빠진 채 멍한 얼굴로 바라볼 뿐이었다. 나진이는 이번에는 흰 보자기를 땅바닥에 펴더니 이규에게 말했다. 어서 타라. 이규는 그 말을 듣자 두 손을 휘휘 내저었다. 실수이다. 나는 안 타겠소. 잘못해서 떨어지는 날이면 난 그걸로 끝장이오. 앞에 탄 두 사람을 보지 못했느냐. 아무 걱정 말고 어서 타거라. 나진이 조용히 말했다. 이규가 하는 수 없이 그 보자기 위에 올라앉자 나진이 소리쳤다. 떠라. 다음 순간 흰 보자기는 순식간에 이규와 함께 하늘 높이 치솟아 올랐다. 겁이 난 이규가 소리쳤다. 아이쿠 사람 살류. 제발 나 좀 내려주시구랴. 나진이는 오른손을 들어 하늘을 향해 힘껏 뿌리치는 신용을 했다. 그러자 붉은 구름과 푸른 구름이 스르륵 아래로 내려왔다. 공손승과 대종이 땅에 내려서 나진이네 양 옆에 시립했다. 하늘 위에 혼자 있게 된 이규가 계속 소리쳤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난 뒤를 봐야겠는데 내려주지 않으면 그대로 뛰어내리고 말겠소. 나진이니 그런 이규를 보고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다. 니놈은 어찌하여 어젯밤에 나와 동자 한 명을 죽이려 했단 말이냐. 내가 도를 통하지 않았던들 진짜로 죽고 말았을 것이니라. 이규가 발뺌을 했다. 내가 언제 그런 짓을 했다고 그러시오. 난 그런 일 없소. 아마 다른 사람이었을 거요. 나진이니 껄껄 웃으며 말했다. 하하. 하지만 어젯밤에 이놈이 도끼로 찍은 것은 오직 나의 바가지 2개였느니라. 이놈의 행실이 옳지 못하니 어디 한번 혼 좀 나보아라. 나진이 그렇게 말하더니 손을 들고 소리쳤다. 가거라. 그러자 갑자기 한바탕 회오리 바람이 일더니 이규가 탄 흰구름을 먹구름 속으로 몰아넣었다. 캄캄한 먹구름 속에서는 2명의 환건 역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다짜고짜 이규의 뒷덜미를 움켜쥐더니 어디론가 끌고 왔다. 그들이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이규의 귓가에는 오직 세찬 바람 소리밖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규는 어리 빠져 손발을 허우적거릴 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문득 아래를 굽어보니 어느덧 계주 땅 위에 이르러 있었다. 두 황건 역사는 땅바닥으로 이규를 냅다 패대기 쳤다. 그런데 그가 떨어진 곳이 하필이면 계주부의 관청 지붕이었다. 부윤 마사옹은 마침 대청에 앉아서 이를 보고 있는 중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천장 위로부터 병력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시커먼 사내 하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부윤은 깜짝 놀라서 소리쳤다. 여봐라, 어서 저놈을 꽁꽁 묶어라. 포졸 19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이규를 묶어버리자 부윤이 꾸짖었다. 네 이놈, 이놈은 어디서 온 요물이냐. 어찌하여 하늘 위에서 떨어졌는지 바른 대로 데렸다. 이규는 지붕 위로 떨어지는 바람에 머리가 깨지고 이마가 터진 데다 아직 제정신을 가누지 못하고 있었다. 아무 대꾸를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는데 부윤이 다시 소리쳤다. 여봐라, 이놈은 필시 요물이 분명하니 어서 법물을 가져다 뿌려라. 그러자 포졸들이 달려들어서 이규를 섬돌 아래로 끌어내렸다. 그러고는
똥 한 독과 소 피 한 독을 가져다 들어부었다. 갑자기 똥과 오줌을 뒤집어 쓴 이규는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눈, 코, 귀, 입은 물론이요. 온몸이 오물투성이었다. 입과 귓구멍으로 오물이 들어가자 이규가 견디지 못하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나는 요물이 아니다. 그러자 부윤이 더욱 큰 소리로 꾸짖었다. 이놈이 요물이 아니라면 누구란 말이냐. 이규는 거짓말로 둘러댔다. 나는 나 진인의 제자이다. 스승님이 도술로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다. 본래 그곳 계주 땅 사람들은 누구나 나진인의 도력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진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신선으로 우러르고 있는 터였다. 이규가 나진인의 제자라고 말하자 포졸 한 명이 나서며 고했다. 나으리, 나진인은 우리 계주 땅뿐 아니라 천하에서 가장 도력이 높으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그분의 제자라면 마땅히 풀어드려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들은 부유는 이규의 말에 어이가 없다는 듯 껄껄 웃고 나서 소리쳤다. 하하, 나는 많은 책을 읽고 하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지금껏 나진인 같은 훌륭한 도인에게 저런 제자가 있단 말은 듣도 보도 못했느니라. 여봐라, 어서 저 요망한 놈을 사정없이 쳐라. 포졸들이 이규를 형틀에 비끄러맨 채 사정없이 곤장질을 하자 이규는 비명을 질러댔다. 어이쿠 사람 살려. 이놈이 바른 말을 할 때까지 매질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부윤이 이규를 내려다보며 소리쳤다. 아무리 이규라지만 매를 이길 수는 없었다. 결국 부윤이 원하는 대로 털어놓고 말았다. 아이쿠, 저는 이이라는 요물이요. 제발 그만 좀 하시구랴. 그러면 그렇지. 이제 비로소 이놈이 바른 말을 하는구나. 여봐라, 어서 저 요물을 옥에 가두어라. 그리하여 이규는 큰 칼을 목에 쓴 채 옥에 갇히게 되었다. 이규는 포졸들에게 끌려가면서 소리쳤다. 네 이놈들,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이러느냐. 내 스승님께서 니놈들을 그냥 둘 줄 아느냐? 어서 이 칼을 벗기지 못할까? 이규가 그렇게 큰 소리를 치자 오간의 모든 암노와 절급들 가운데 진인을 우러르지 않는 자가 없던 터라 은근히 그 말에 마음이 걸려 이규에게 물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오? 나는 바로 나진인을 옆에서 모시고 있는 칠신장이니라. 잠깐 실수로 잘못을 저지르는 바람에 잠시 이곳에 내던져진 것이니라. 2, 3일 후면 그분께서 반드시 나를 데려갈 것인즉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어서 나를 극진히 모시거라. 그렇지 않으면 이놈들의 집안 식구들까지 모두 다 죽여 없애리라. 그러자 그들은 모두 다 겁을 집어먹은 채 벌벌 떨었다. 그들은 술과 고기를 사다가 이규를 대접하는 한편 뜨거운 물을 떠다가 목욕시키고 깨끗한 옷을 구해다 입혔다. 한편 나진이는 멀리서 이런 모습을 도력으로 모두 꿰뚫어 보고 있었다. 허, 그놈 참 걸출한 놈이로다. 나진이 그렇게 중얼거리자 이규를 걱정하고 있던 대종이 물었다.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나진이 대답했다. 그대의 아우인 그 시커먼 놈 말이오. 어째서 걸출한 놈이라 하십니까? 그놈은 지금 계주부의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리들을 위협하여 극진한 대우를 받고 있군. 나진이 대답을 대신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진인께서는 부디 그놈을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나 나진이는 차갑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저런 놈은 아주 혼을 내야만 하니 가실 때 데리고 갈 생각일랑 아예 하지 마시게. 진인께서는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저놈은 우직한 성격 탓에 뜻밖의 일을 잘 저지르지만 그렇게 나쁜 놈만은 아닙니다. 첫째는 성격이 고든 탓에 의롭지 못한 일을 보고는 그냥 지나치지 않으며 둘째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힘센 자에게 아첨하지 않으며 셋째는 음탕한 마음과 재물을 탐내는 마음이 없고 오직 의를 지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언제나 의를 위한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앞장선다는 점입니다. 송강형님과 조계두령을 비롯한 우리 양산박의 모든 형제들은 저놈을 동생처럼 아끼고 사랑합니다. 만일 저놈을 저대로 내버려 둔 채 저 혼자 돌아간다면 무슨 낯으로 여러 형제들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제야 나진이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그런 줄은 이미 알고 있네. 저놈은 본래 천살성으로서 인간 세계에 죄악이 너무 들끓기 때문에 옥황상제께서
일부러 내려보내신 놈일세. 그리하여 못된 자들을 사정없이 쳐 죽이도록 한 것이네. 그런데 어찌 내가 옥황상제의 뜻을 거스르고 저놈을 없앨 수 있겠나. 잠시 버릇을 고치려고 했을 뿐이네. 대종이 감사하자 그는 허공을 향해 병력같이 소리질렀다. 황건 역사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자 한바탕 거센 바람이 일더니 눈앞에 한 사람의 장사가 나타났다. 대종이 바라보니 검붉은 얼굴에 털실처럼 구불거리는 수염, 그리고 머리 위에 번쩍이는 황건. 그는 틀림없는 황건 역사였다. 그는 나진인 앞에 무릎을 꿇고 고했다. 스승님께서는 무슨 부모든지 내려주십시오. 너는 어서 계주부로 가 지난번 그곳에 떨어뜨려 놓았던 자를 다시 데려오너라. 그러자 황건 역사는 대답과 함께 바람을 일으키더니 사라졌다. 역사가 사라지자 나진이는 양산박 산채에 관한 일들을 물었고 대종이 대답했다. 네, 조계두령과 송광영님은 참으로 호걸이십니다. 그분들은 본래 의를 무겁게 여기고 재물을 없인 여기며 오직 하늘을 대신해서 나쁜 자들에게 도를 행하십니다. 결코 충신, 열사, 효자, 연려 및 호걸들에게는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자 나진이는 몹시 기꺼운 듯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바로 그때 허공에서 쾅 소리가 들리더니 시커먼 사내 한 명이 발밑으로 나둥그라졌다. 대종이 바라보니 그는 틀림없는 이규였다. 대종이 그를 부축해 일으키면서 짐지 시치미를 떼고 물었다. 아니, 아우는 그동안 어디에 갔다가 이제 왔는가? 이규는 그 말엔 대답도 않은 채 나진인 앞에 털썩 꿇어 엎드렸다. 이 어리석은 놈의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규가 잘못을 빌자 그제야 나진인이 조용히 타일렀다. 너는 이제부터 그 못된 성깔을 삼가거라. 그리고 앞으로는 송공명을 힘껏 돕되 결코 악한 마음을 품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명심하겠느냐? 네, 가슴속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규가 절을 올리며 다짐했다. 이규가 진정으로 뉘우치는 걸 본 나진이는 공손승을 향해 분부했다. 너는 이제 곧 이 두 사람과 함께 고당주로 떠나거라. 그리하여 송강을 구하고 나라와 백성을 편안히 돌보도록 하라. 다만 지난날 네가 배운 술법은 고렴의 술법을 뛰어넘지 못하니 이제 내가 올해 천강 정법을 내리겠다. 그대로만 하면 고렴의 술법을 꺾을 수 있을 것이니 부디 하늘을 대신해서 돌을 펼치거라. 사사로운 이익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큰 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다만 지금까지 닦아온 수도는 계속해 나아가야만 하느니라. 이곳에 계신 어머니는 내가 사람을 시켜서 아침 저녁으로 잘 복양할 것인즉 조금도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본래 하늘나라에 천간성 운수를 타고났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로 하여금 송강을 돕도록 보내는 것이다. 나진이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공손승에게 올해 천간 정법을 전수했다. 그러고 나서 나진이는 다시 글귀를 내리며 말했다. 내가 너에게 일러줄 8글자가 있느니라. 명심하여 가슴속에 새겨두었다가 그때를 당하거든 사용하도록 해라. 나진이니 말한 8글자는 이러했다. 봉유이지 우변이환. 즉 유를 만나면 머물고 변을 만나면 돌아오라는 뜻이었다. 이윽고 공손승은 나진인에게 하직 인사를 올렸다. 스승님, 내내 건강하옵소서. 대종과 이규도 절을 올려 감사를 표했다. 이 은혜는 죽어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산을 내려온 공손승은 곧장 보찜을 꾸린 후 어머니의 방으로 가 절을 올리고 하직 인사를 했다. 어머님, 이 두 형제와 더불어 송강영님을 돕기 위해 고당주로 떠납니다. 이 불초를 용서하십시오. 나진인께서는 허락하셨느냐? 네, 어머니. 스승님께서 흔쾌히 허락하셨습니다. 늙은 어머니는 고개만 끄덕일 뿐 떠나는 공손승을 막지 않았다. 공손승의 고정검에 꺾인 고렴. 이윽고 그들 세 사람은 고당주를 향해 길을 떠나게 되었다. 그들이 약 30-40리쯤 갔을 때 대종은 기다리고 있을 산채의 두령들을 생각하니 더욱 마음이 급해져 공손승을 보고 말했다. 형님께서는 아우와 함께 천천히 큰 길로 오십시오. 저는 신행법을 써서 먼저 송광형님께 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와 형님을 맡겠습니다. 그게 좋겠소. 그럼 어지나오는 어서 먼저 떠나시오. 공손승이 선선히 대종의 말에 따르자 대종은 이규에게 다짐을 두었다. 너는 형님을 조금도 불편하게 모셔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이규가 대답했다. 염려 마오. 내가 어찌 또 말썽을 피우겠소. 대종은 즉시 보찜에서 간말을 꺼내더니 양쪽 다리에 붙이고는 바람처럼 사라졌다. 그로부터 사흘 후 이규와 공손승은 무강진이란 고을에 이르렀다. 거리에 오가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보아 제법 큰 고을인 듯 했다. 어느 주막 앞에 이르자 공손승이 이규에게 말했다. 자, 걷느라고 지쳤으니 이 주막에서 밥하고 술이나 한 잔 들면서 쉬었다 가세. 이규가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빙긋 웃으며 말했다. 형님은 어쩌면 그렇게 제 마음에 쏙 드는 말만 하슈. 그들은 주막 안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정해 앉았다. 심부름꾼이 쪼르르 달려와서 물었다. 손님, 술을 드시겠습니까? 술 2사발과 고기가 들지 않은 소찬을 안주로 내오너라. 이규가 음식을 시키자 심부름꾼이 난처한 얼굴로 대답했다. 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 집에서는 술과 고기만 팝니다. 소찬으로 된 안주가 없는데쇼. 이규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네 이놈, 그럼 우린 손가락만 빨란 말이냐. 심부름꾼이 슬금슬금 눈치를 보면서 다른 주막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저쪽 시장 어귀에는 나물로 속을 넣은 만두를 파는 곳이 있는데쇼. 이규는 벌떡 일어서며 말했다. 형님, 제가 바람처럼 휘잉하니 갔다 오겠소. 그는 보찜에서 은자면잎을 꺼내더니 잽싸게 밖으로 뛰쳐나갔다. 거리 모퉁이를 돌아서니 과연 시장 어귀에서 만두를 팔고 있었다. 이 만두 속은 뭘로 넣었소? 야채와 나물입니다. 이규가 그곳에서 만두 30개를 산 다음 막 돌아서려는 참이었다. 길가에서 사람들이 요란스럽게 박수치는 소리가 들렸다. 와, 굉장한 힘이다. 이규가 바라보니 한때의 사람들이 와글와글 모여 있었다. 그는 사람들 틈을 헤치고 안쪽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에서는 웬 사내 하나가 오이 모양으로 된 철퇴를 휘두르면서 무예를 뽐내고 있었다. 그가 철퇴를 휘두를 때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졌고 탄성이 흘러나왔다. 사내는 7자가 넘는 키에 얼굴이 얽었는데 콧등이 무척 높고 길었다. 그가 휘두르는 철퇴의 무게는 30근도 훨씬 넘어 보였다. 사내가 마침 그것을 휘둘러서 길가의 돌을 향해 내리치니 돌이 부서져 가루가 되었다. 또다시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그걸 본 이규는 심사가 몹시 뒤틀렸다. 쳇, 별것도 아닌 걸 갖고 힘 자랑을 하는구먼. 이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만두봉투를 가슴팍에 쑤셔 넣었다. 그러고 나서 앞으로 쓱 나서면서 사내의 철퇴를 낚아챘다. 사내가 버럭 소리 질렀다. 웬 놈이냐, 감히 내 철과추를 만지는 놈이. 한심한 놈 같으니라고. 그것도 솜씨라고 여러 사람 앞에서 자랑을 하는 게냐? 우스워서 견딜 수가 없구나. 이 어른이 한번 다루어 볼 테니 구경이나 해라. 그러자 사내가 눈을 부릅뜨며 말했다. 무엇이 어쩌고 어째? 정 그렇다면 이 철과추를 빌려주마. 만일 이놈이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면 내가 이 주먹으로 흠씬 두들겨 패주리라. 이규는 철퇴를 들자마자 무거운 철퇴를 마치 공깃돌 다루듯 마음대로 가지고 놀다가 잠시 후 땅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러나 지치기는커녕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고 숨소리 하나 변하지 않았다. 참으로 엄청난 힘이었다. 사내는 그 광경을 보자 넙죽 땅에 엎드려 절했다. 바라옵건대 형님의 높으신 존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규는 이름을 말해주는 대신 물었다. 자네는 어디에 사는가? 네, 바로 이 근처에 저희 집이 있습니다. 누추하지만 함께 가시죠. 사내는 그렇게 대답하더니 이규를 집으로 이끌었다. 그를 따라 사내의 집 앞에 이르니 문에는 자물쇠가 단단히 채워져 있었다. 사내는 허리춤에서 열쇠를 꺼내더니 자물쇠를 풀고 이규를 집 안으로 맞아들였다. 이규가 바라보니 그곳은 대장간인 듯 했다. 풀무와 화덕이 있었고 긴 쇠가위와 불집게 등 많은 도구들이 어지러이 널려 있었다. 그것을 본 이규는 머릿속에 얼른 떠오르는 게 있었다. 이놈은 대장장이가 틀림없다. 무기를 만들려면 대장장이가 꼭 필요하다. 이놈을 산채로 데려가서 가담시켜야겠구나. 이규는 그렇게 생각하며 짐짓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어보았다. 여보게,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네 형님,
저는 성이 탕가요. 이름은 류웅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가리켜 금전표자라고 부르죠. 감히 묻사오니 형님의 높으신 존함을 들려주십시오. 나는 바로 양산박의 흑선풍 이규일세. 그러자 탕융은 깜짝 놀란 듯 다시 엎드려 절을 올렸다. 형님의 높으신 존함은 오래전부터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처럼 형님을 만나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너는 어째서 아까 그곳에서 철퇴 시범을 보였느냐? 네, 형님. 실은 제 아버님께서는 본래 연안부에서 지체로 계셨습니다. 철물을 잘 다루었기 때문에 충로상공의 눈에 들어 그 밑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근년에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저는 노름을 즐기면서 세상을 떠돌다가 지금은 이곳에 대장장이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제 손으로 직접 만든 철퇴를 가지고 나가서 파는 거죠. 철퇴를 팔려면 시범을 보여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자 이규가 곧바로 그에게 권했다. 자네 여기 있어봤자 언제나 그 꼴이 아니겠나. 이제 그런 짓은 그만두고 나를 따라 양산박으로 가는 게 어떻겠나. 자네만 좋다면 내가 자네를 청구하겠네. 탕융이 기쁨을 감추지 못하면서 말했다. 형님, 만일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평생의 은인으로 여기겠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서 절한 다음 이규를 형님으로 삼았다. 이규도 그를 흔쾌히 아우로 받아들였다. 탕융이 이규에게 권했다. 형님, 저 같은 외톨이를 아우로 삼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디 주막으로 가셔서 술 석 잔을 마시면서 의형제가 된 뜻을 기리고 하룻밤 쉬었다 내일 아침에 일찍 떠나십시다. 그런데 이규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제야 일행이 있다는 것을 말했다. 그랬으면 좋겠네만 모시는 선생님이 지금 저쪽 건너편 주막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네. 나는 잠시 만두를 사러 나왔다가 아우를 만난 것일세. 나는 이 만두만 먹고 나서 곧 떠나야 하네. 그러니 아우도 별일 없다면 함께 떠나는 것이 어떻겠나. 탕융은 이규가 서두르자 까닭을 몰라 물었다. 그렇게 서두르실 이유라도 있습니까? 자네는 잘 모를 것이네만 지금 송강 형님은 고당주에서 공순승 형님을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계시네. 탕융이 다시 물었다. 선생님이란 분은 누구시오? 그런 얘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어서 짐이나 챙기게. 빨리 가세. 이규가 탕융을 재촉했다. 그리하여 탕융은 급히 짐을 챙긴 다음 이규를 따라 나서게 되었다. 약간의 돈과 기중품만을 보찜에 넣고 나머지 살림살이는 모두 버린 상태였다. 만두를 사러 간다더니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난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이선산으로 돌아갈 작정을 하고 있던 참이다. 이규는 탕융을 불러들여 공손승에게 인사시킨 다음 탕융과 의형제가 된 일을 자세히 설명했다. 공손승은 탕융이 대장장이란 말을 듣고 반갑게 맞았다. 그들 세 사람은 이규가 품속에서 꺼내놓은 만두를 안주 삼아 술을 마신 다음 곧바로 고당주를 향해 떠났다. 그들이 고당주 가까이에 이르렀을 무렵 마중 나온 대종과 마주쳤다. 공손승은 그를 보자 크게 기뻐하면서 궁금한 일부터 물었다. 요즘 싸움은 어찌 되고 있소? 고렴이란 자는 화살에 맞은 상처가 다 낫자 날마다 군사를 몰고 와서 싸움을 겁니다. 하지만 송강 형님은 지키기만 할 뿐 싸움에 응하지 않고 계십니다. 오직 형님께서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듣자 공손승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아직 큰 싸움은 없었군. 이규는 대종에게 탕융을 인사시킨 다음 그를 데리고 온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다. 그러고 나서 그들 네 사람은 함께 고당주로 갔다. 영채로부터 한 5마장가량 떨어진 곳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여방과 각성의 영접을 받았다. 그들은 기뱅 100여 명을 거느린 채 그곳까지 마중을 나왔던 것이다. 영채에 이르니 송강과 오용이 달려나왔다. 그들은 각기 반갑게 인사를 나눈 다음 저풍주를 마셨다. 이규는 송강, 오용 및 여러 두령들에게 탕융을 소개했다. 그들은 곧 잔치를 벌임으로써 모두 탕융이 양산박에 새로 들게 된 것을 축하했다. 다음 날 아침 송강은 중군 막사 안에서 오용, 공손승과 함께 고령과 싸울 일에 대해 의논했다. 공손승이 송강에게 말했다. 형님, 우선 장령을 내리시어 모든 영체의 군사들을 전부 일으키십시오. 그리하여 고령을 향해 쳐들어갑시다. 제게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요. 믿고 있던 공손승이 그렇게 말하자 송강도 머뭇거릴 까닭이 없었다. 그리하여 송강은 영체의 모든 군사들에게 출진명을 내리는 한편
오용, 공손승과 더불어 군사를 이끌었다. 한편 성안의 고렴은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보고를 받자 즉시 적교를 내린 후 신병 300여 명을 이끌고 마주 나왔다. 양쪽의 군사들이 점점 가까워지자 그들은 각기 북을 치고 징을 울리면서 진을 벌였다. 양산박 쪽 진영은 송강의 양옆에 오용과 공손승이 호위하고 있었으며 그 뒤에 10여 명의 두령들이 군사를 거느린 채 우뚝 서 있었다. 왼쪽의 5두령은 화영, 진명, 주동, 구붕, 여방이었고 오른쪽의 5두령은 임충, 솔립, 등비, 마린, 곽성이었다. 고당주 쪽 진영은 부윤, 고렴이 앞장선 채 그 뒤에 군간 20-30명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뒤따르고 있었다. 고렴이 문득 소리 높여 꾸짖었다. 이 하찮은 좀떠동 놈들아. 기왕 싸우러 왔으면 죽으나 사나 승부를 낼 일이지 어째서 매일같이 싸움을 피하느냐. 오늘은 결코 니놈들을 살려보내지 않으리라. 그 말을 들은 송강이 좌우를 돌아보면서 물었다. 누가 나가서 저 버릇없는 도적놈의 목을 베어오겠느냐. 그러자 소이강 하영이 선뜻 나섰다. 형님, 제게 맡겨주십시오. 송강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창을 높이 휘두르면서 바람처럼 말을 달렸다. 그걸 본 고렴이 뒤돌아보면서 큰 소리로 물었다. 누가 나를 대신해서 저놈의 목을 치겠느냐. 그러자 통제관 중 한 사람인 대장 설원이가 선뜻 앞으로 나서면서 말했다. 제게 맡겨주십시오. 고렴이 허락하자 그는 쌍칼을 빼어들고 말을 박쳤다. 두 사람이 창칼을 맞대자 불꽃이 튀었다. 화영과 설원이가 어우러져 싸운 지 수십 합이 되자 화영은 문득 말머리를 돌려서 본진으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러자 설원이는 그것이 계책인 줄도 모른 채 선뜻 그 뒤를 쫓았다. 그때 화영은 활시 위에 화살을 걸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몸을 획 돌리면서 설원이를 향해 화살을 날렸다. 화살이 바람을 가르고 날아 설원이의 머리에 박히자 그는 그만 말 위에서 몸을 뒤집으며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그것을 본 군사들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면서 징을 울렸다. 말 위에 앉아 그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던 고렴은 화같이 솟았다. 얼른 말 안장 위에 놓여있던 구리 방패를 들어 칼로 3번 내리쳤다. 그러자 신병대 가운데서 회오리 바람과 함께 모래가 일어나며 하늘로 치솟았다. 순간 사방이 컴컴해지면서 호랑이, 표범, 늑대, 승냥이의 짐승들과 독충이 나타나 송강의 군사를 공격했다. 송강의 군사들은 전에도 맹수와 독충에게 크게 당한 적이 있었다. 모두 겁을 먹고 군세가 어지러워져 있는데 공손승이 허리에 찬 한 자루 고정검을 번쩍 뽑아들고 주문을 외더니 소리쳤다. 빨리. 그러자 고정검에서 강한 금빛이 뿜어져 나와 적진을 향해 발사되었다. 순간 일진 광풍이 먹고 황사가 가라앉으면서 호랑이, 표범, 늑대, 승냥이 등 각종 맹수들이 모두 나뭇잎이 되어 우수수 떨어졌다. 송강이 소리쳤다. 자, 이때다. 들이쳐라. 송강과 함께 산채 군사들이 덮쳐들자 적군은 마치 바람에 휩쓸리듯 쓰러졌다. 사람과 말들이 온통 죽어 나자빠졌고 깃발들은 땅바닥에 마구 나뒹굴었다. 고렴은 황급히 패잔병을 이끌고 성 안으로 달아났다. 송강이 군사들을 이끌고 성으로 뒤쫓아가자 그들은 이미 적교를 들어올리고 성문을 닫아 걸었다. 송강은 징을 울려 군사들을 수습한 다음 자기 진영으로 돌아왔다. 모처럼의 대승이었다. 그는 공손승에게 감사한 다음 군사들에게 술과 음식을 베풀고 여러 두령들과 더불어 흔쾌히 축배를 들었다. 다음날 송강은 군사들을 나누어 사방에서 성을 들이쳤다. 그러나 부윤 고렴은 성문을 굳게 닫아건 채 좀처럼 나와 싸우려 들지 않았다. 공손승은 성을 지켜보다 가만히 송강과 오용에게 말했다. 놈들은 성을 굳게 닫아 걸고 나오지 않다가 오늘 밤 틀림없이 우리의 영체를 습격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소? 송강이 얼른 묻자 공손승이 계책을 일러주었다. 오늘 저녁 군사를 한 곳에 모았다가 밤이 깊어지면 사방으로 매복시키고 영체는 텅텅 비워두십시오. 그리고 여러 두령들에게 영체 내에서 불길이 치솟거든 일제히 적을 치라고 일러두십시오. 송강은 곧 공손승의 말에 따랐다. 그날 낮에는 징을 울려서 모두에게 퇴각 명령을 내렸다. 그럴 동안 날이 어두워지자 여러 두령들은 송강이 일러준 대로 가만히 영체를 빠져나가 사방에다 군사들을 매복시켰다.
그런 다음 송강, 오용, 공손승, 화영, 진명, 여방, 곽성은 언덕에 올라가 형세를 살폈다. 그날 밤 미경이 되자 과연 고렴은 공손승의 예측대로 신병을 이끌고 조용히 성문 밖을 빠져나왔다. 신병들은 유황, 염초, 화약을 담은 무쇠 호리병을 들고 입에는 갈대피를 물었는데 고렴은 친히 앞장서서 그들을 이끌고 송강의 영체를 향해 달렸다. 어느덧 송강의 영체 부근에 이르렀을 때 고렴은 말 안장 위에 높이 앉아 주문을 외웠다. 그러자 순식간에 검은 기운이 하늘을 향해 치솟아 오르면서 회오리 바람이 몰아닥쳤다. 모래가 날고 돌멩이가 대굴대굴 구르고 온통 흙먼지와 티끌들이 하늘과 땅 위를 메우고 있었다. 그 틈을 이용하여 고렴은 자신의 구리 방패를 칼로 힘껏 내리쳤다. 가라! 그러자 신병 300여 명이 일시에 맹수를 변해서 영체 안으로 습격해 들어갔다. 그때 공손승은 높은 언덕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가 고정검을 번쩍 빼어들더니 무언가 주문을 외고 나서 소리쳤다. 가라! 그러자 텅 빈 영체 안에서 갑자기 우레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아 올랐다. 고렴의 신병은 크게 놀라 어지러워지며 모두 물러나려 했다. 그런데 불길이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그들의 퇴로를 차단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주위가 대낮같이 밝아지는 가운데 때를 놓칠세라 송강의 복병들이 영체를 에워싸며 사방에서 몰려들었다. 고렴의 신병들은 달아날래야 달아날 수가 없었다. 모두 산채 군사들의 창칼에 찔려 고스란히 죽고 말았다. 넋을 잃은 채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고렴은 문득 정신을 가다듬고 성 안으로 도망쳐버렸다. 그러나 신병 300여 명을 잃은 그는 이미 이빨 빠진 호랑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애꿎은 백성들을 모조리 끌어내 그들로 하여 성곽을 지키게 했다. 다음 날 아침, 송강은 군사들을 이끌고 가 사방에서 성을 에워쌌다. 이번에야말로 성을 무너뜨릴 작정이었다. 고렴은 성을 에워싼 송강의 군사들을 보며 한탄했다. 아, 내 술법이 통하지 않다니 이게 어찌 된 노릇인가. 이젠 이웃 고을에 사람을 보내서 구원을 청하는 길밖에 도리가 없겠구나. 동창과 구주는 이곳에서 멀지 않으니 그곳에 사람을 보내야겠다. 그들은 내 사촌 형님의 청거로 벼슬살이를 하는 자들이니 틀림없이 구원병을 보내줄 것이다. 고렴은 그렇게 계책을 정하고 곧 날렘 부하 2명에게 각기 편지 한 통씩을 써주었다. 그리고 서문을 열고 내보내 그 편지를 고구에게 전하게 했다. 송강이 바라보니 서문을 빠져나온 2사람이 칼을 휘두르면서 서쪽을 향해 내닫고 있었다. 화양과 진명은 즉시 그들을 뒤쫓으려고 했다. 그러나 오용이 나서면서 가로막았다. 도망치도록 내버려 두시오. 계책에는 계책으로 대응하는 법이니 우리가 저들의 계책을 거꾸로 이용하면 될 것이오. 송강이 얼른 오용의 말뜻을 알아듣지 못해 물었다. 군사는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오? 지금 저 안에는 장수와 군사가 모자라므로 고렴은 하는 수 없이 구원병을 요청하러 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걸 이용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이용한단 말이오? 오용이 빙긋 웃으며 송강에게 가만히 계책을 일러주었다. 오용의 계책을 듣고 난 송강은 몹시 기뻐했다. 송강은 즉시 대중에게 분부했다. 아우는 급히 양산박으로 가서 군사를 2갈래로 나누어 이곳으로 이끌어 오도록 하게나. 송강의 말이 끝나자마자 대종은 양쪽 다리에 간말을 붙이고 나서 바람처럼 사라졌다. 한편 성안의 부윤 고렴은 밤마다 넓은 광장에 화톡불을 피워 올려 군호로 삼으며 애타게 구원군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런지 며칠 후였다. 성루에서 망을 보던 군사 하나가 급히 달려와 알렸다. 나으리, 드디어 구원군이 온 듯합니다. 고렴은 급히 성벽 위로 뛰어 올라가 보았다. 적진을 바라보니 적진은 이미 크게 혼란에 빠져 있었다. 양쪽에서 구원군이 협공을 하자 성 밖을 포위하고 있던 송강의 군사들은 혼비백산하여 흩어졌다. 동창과 구주에서 구원군이 이르러 송강의 군사들을 등 뒤에서 찌르고 있음이 분명했다. 고렴은 즉시 성 안의 군사들을 모두 일으켜서 성문을 열고 달려나갔다. 그가 군사들을 거느리고 바람처럼 쳐들어가면서 바라보니 송강, 화영, 진명이 말을 달려 좁은 길로 달아나고 있었다. 고렴이 그들을 놓칠세라 급히 그 뒤를 쫓았다. 그런데 갑자기 산비탈 뒤에서 포성이 들렸다. 고렴은 문득 의심이 일어 얼른 군사들을 거두어 물러나려고 했다. 바로 그때 양쪽 산비탈에서 요란한 징소리가 들렸다.
고렴이 바라보니 오른쪽에서 여방이 군사 500여 명을 거느린 채 달려 내려오고 있었고 왼쪽에서는 곽성이 역시 군사 500여 명을 거느린 채 달려오고 있었다. 고렴은 황급히 달아났으나 그의 군사들은 송강의 매복군에 에워싸인 채 고스란히 목없는 시체가 되고 말았다. 어찌 그뿐이겠는가. 그가 가까스로 적의 소나기를 벗어나 성문 앞으로 도망쳐 나와 보니 성곽 위에는 온통 양산박의 기가 꽂혀 있었던 것이다. 고렴은 구원병을 찾기 위해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구원군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모두 양산박의 군사들이었던 것이다. 비로소 속았음을 알았지만 더 이상 어쩔 수도 없어 패잔병들을 거느리고 으슥한 길을 택해 산속으로 달아났다. 하지만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고렴이 허겁지겁 약 10리쯤 달렸을 때 100여 명의 군사를 거느린 채 앞길을 가로막는 장수가 한 사람 있었다. 그는 바로 병울지 솔립이었다. 솔립이 큰 소리로 호통쳤다. 네 이놈, 어딜 달아나려 하느냐. 어서 말에서 내려와 오랏줄을 받지 못할까. 고렴은 깜짝 놀라 군사들을 되돌려 왔던 길로 달아났다. 그러나 또다시 한 무리의 군사가 나타나 길을 끊고 있었다. 맨 앞에 선 장수는 바로 미염공 주동이었다. 앞뒤에서 협공을 받게 된 고렴은 나아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었다. 그는 말과 군사를 버린 채 산 위로 달아났다. 솔립과 주동은 군사를 이끌고 그를 뒤쫓았다. 고렴은 더 이상 달아날 수 없음을 알자 문득 다급한 목소리로 주문을 외운 후 소리쳤다. 일어나라. 다음 순간 문득 구름 한 덩이가 고렴 앞에 일었다. 고렴은 검은 구름 위로 올라 유유히 하늘을 날았다. 뒤쫓던 솔립과 주동은 여러 부하들과 함께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산등성이 위에서 공순승이 달려오다 그걸 보고 말 안장 위에 높직이 올라앉아 고정검을 뽑아들었다. 하늘을 향해 치켜든 고정검이 햇빛을 받아 눈부신 빛을 뿜었다. 공순승은 뭔가 주문을 외고 나서 고정검을 한번 휘두르더니 하늘을 향해 힘껏 기합을 외쳤다. 빨리! 다음 순간이었다. 고렴이 타고 가던 검은 구름이 순식간에 흩어지며 그의 몸뚱이가 땅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쳤다. 그런데 그가 떨어진 곳은 바로 삽시오 뇌행의 앞이었다. 뇌행은 득달같이 달려들어 단칼에 그의 목을 쳐버렸다. 그리하여 5마리의 말이 이끄는 마차를 타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던 고렴도 목없는 시체가 되고 말았다. 뇌행은 즉시 고렴의 머리를 말 안장에 비끄러맨 다음 군사들을 이끌고 송강에게로 갔다. 송강은 뇌행이 고렴의 머리를 베어온 것을 보자 몹시 기뻐하면서 즉시 군사들을 거두어 당주성으로 들어갔다. 그는 군사들에게 장령을 내려 성 안의 백성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는 한편 거리에 방을 내걸어 백성들을 안심시켰다. 성안을 안둔시키자 송강이 오용을 재촉했다. 이제 어서 시 대관인을 찾읍시다. 옳은 말씀입니다. 자, 어서 함께 가시죠. 송강이 오용을 따라 감옥으로 가보니 이미 옥리들은 대부분 달아나 버렸고 죄수 40~50명이 갇혀 있었다. 송강은 부하들에게 그들을 모두 풀어주도록 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시진을 찾을 길이 없었다. 오용은 고당주의 아복과 옥줄들을 잡아들여 다그쳤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우물거리며 말했다. 저는 여기서 일하고 있는 절급으로서 인인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저는 부윤으로부터 분부를 받았었습니다. 즉 시진을 깜깜한 독방에 가두되 철저히 감시하라. 또한 어느 때건 내 명령이 떨어지면 곧바로 죽이라는 분부였습니다. 그런데 사흘 전 고렴은 시진을 끌어내서 죽이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저는 시진님의 높으신 이름을 일찍부터 듣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짐짓 그분을 살려둔 채 거짓 보고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부윤에게 실상이 탄로날까봐 전전긍긍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은 부윤이 양산박의 호걸들과 싸우느라 정신이 없겠지만 나중에 탄로가 나면 저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리 끝에 어젯밤에 비로소 그분을 다른 곳으로 숨겼습니다. 시진이 살아있다는 말에 송강은 다급하게 물었다. 그래, 그분을 어디로 모셨느냐? 감옥 뒤쪽에는 말라 비틀어져 물이 나오지 않는 옛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을 그 속에 들어가 계시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송강은 절급을 데리고 즉시 그곳으로 갔다. 우물 속을 들여다보니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큰 소리로 우물 속을 향해 시 대관인을 불렀지만 메아리만 돌아올 뿐 시 대관인의 목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우물은 꽤나 깊은 것 같았다. 송강은 밧줄을 가져오게 하여 그것을 우물 속에 들이왔다. 그것으로 보아 우물의 깊이는 7, 80자가 넘는 듯했다. 이렇게 깊은 곳에서 대답이 없는 걸 보니 은인께서는 틀림없이 목숨을 잃으셨나 보다. 송강이 문득 탄식하여 눈물을 주르륵 떨구자 오용이 위로했다. 형님, 진정하십시오. 우선 사람을 내려보내서 알아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곁에 있던 이규가 선뜻 나섰다. 형님,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라. 너 때문에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네가 이제 보답할 때가 되었다. 이규는 큰 소리로 껄껄 웃고 나서 말했다. 하하, 우물 밑으로 내려가는 건 조금도 무섭지 않수. 하지만 형님들이 도중에 밧줄을 끊어버릴까봐 그게 걱정이구랴. 그러자 오용이 쥐어박는 신용을 하며 핀잔을 주었다. 예끼 이 사람. 오용은 커다란 대나무 광주리를 밧줄로 단단히 묶은 다음 이규로 하여금 그곳에 타도록 했다. 그런 후 여러 명의 군졸들이 줄을 잡아당기면서 그것을 서서히 우물 속으로 집어넣었다. 우물 속으로 들어간 이규는 대나무 광주리에서 기어나와 우물 밑바닥을 더듬거렸다. 그런데 문득 뭔가 딱딱한 물건이 손에 잡혔다. 두 손으로 만져보니 그것은 틀림없는 해골이었다. 이규가 투덜거렸다. 원, 별것이 다 사람을 놀라게 하는군. 그는 또다시 밑바닥을 더듬거렸다. 사방이 제법 넓은 것 같았다. 문득 울컹한 것이 손에 잡혔다. 사람이었다. 시 대관인이시오? 이규가 물었으나 어쩐 일인지 시진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이규가 몸을 세차게 흔들어 보았으나 역시 반응이 없었다. 이규는 얼른 시진의 가슴에 귀를 기울여 보았다. 다행히도 심장은 아직 뛰고 있었다. 얼른 위로 올려보내야겠구나. 이규는 급히 시진을 대나무 광주리에 태운 다음 밧줄을 세차게 흔들었다. 그러자 대나무 광주리가 서서히 위를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다. 위에서 여러 사람들이 밧줄을 끌어올렸던 것이다. 송강과 오용은 대나무 광주리에 실려 올려온 시진을 보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다. 머리가 터져 있었고 얼굴은 온통 긁혀 있었으며 이마에도 피가 묻어 있었다. 어서 의원을 불러라. 송강이 소리치자 곧 의원이 불려왔고 여러 사람은 시진이 치료받는 모습을 보느라고 온통 정신이 그곳에만 팔려 있었다. 그때 우물 속 밑바닥에서 고함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서 날 꺼내달란 말이야. 어서 날 꺼내줘. 그제야 비로소 송강은 이규에게 생각이 미친 듯 대나무 광주리를 내려보내게 했다. 대나무 광주리를 타고 올라온 이규가 씩씩거렸다. 아니, 형님 이런 법이 어디 있수? 나를 아예 저 속에다 가둬두려고 작정을 했수? 송강이 그런 이규를 달랬다. 그럴 리가 있겠느냐. 시 대관님께서 위중하신 바람에 잠시 너의 처지를 잊었던 것뿐이다. 너무 언짢게 생각지 말아라. 그날 송강은 의원으로 하여금 시진을 돌보게 하는 한편 성안의 창고에서 산더미같이 쌓인 재물을 끄집어냈다. 그것은 모두 백성들로부터 긁어모은 재물이었다. 그는 재물들을 모두 20대의 수레에 나눠 실은 다음 분부했다. 이규, 내행, 대종, 그리고 탕용은 공순승과 함께 이 물건들을 호송하여 먼저 양산박으로 돌아가도록 하라. 그들을 양산박으로 보내고 난 송강은 오용과 더불어 고당주성의 뒤처리를 서둘렀다. 즉 백성들에게 창고에 있는 양곡과 물건을 나누어 주는 한편 고렴에게 빌부터 가지 못된 짓을 서슴지 않았던 관리들의 목을 뱄다. 또한 그곳에 붙들려 와 있던 시가의 권속들과 시진을 위해 편안한 수레를 마련했고 그동안 수고한 졸개들에게는 술과 고기를 내려 위로했다. 그렇게 당주성 안을 안정시킨 다음 모두 양산박으로 돌아오니 제일 기뻐한 것은 조개두령이었다. 예상 밖의 대승을 거두었고 예정대로 시진을 무사히 구했으며 공순승이 돌아왔고 새로이 탕용마저 가담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관례에 따라 그 후 사흘 밤낮으로 잔치를 계속했다.